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혁신의 실행 전략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 대학교 이 교수죠. 살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교수께서 책을 썼습니다. Exponenti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의 상당수가 네트워크 조직 효과에 의존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는요, 조직이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 누군가의 수요가 다른 누군가의 수요에 영향을 주고 또 받는 이런 효과를 말합니다. 한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이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서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이끌어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22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춘 신종 SNS가 시장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넘는 게 어렵습니다. 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SNS가 페이스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거대 자산을 가진 조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은 이 자원이나 인프라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수많은 대중을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을 소유하는 조직은 성장 곡선이 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원의 여력만큼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군중을 동원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원과 상관없이 가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도로의 센서를 인식하고 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센서 업체인 나브텍은요, 13개국의 35개 주요 도시에 40km에 이르는 이 도로망 센서를 설치해서 실시간의 교통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암 바르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업가가 웨이즈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웨이즈는 회사가 센서를 소유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GPS 센서로 위치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 하는 겁니다. 참여자가 많지 않을 때는 효력이 미미하지만 참여자가 많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촘촘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즈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나브텍과 거의 비슷한 개수의 센서를 확보했고요. 4년이 지나니까 10배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웨이즈가 확보한 그 인간 센서가 1억 명이 넘습니다. 나브텍은 센서를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웨이즈는 센서를 추가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센서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나브텍이 부담해야 되는 이 센서 업그레이드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웨이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이 앱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웨이즈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도로를 감지하는 센서가 촘촘하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웨이즈에 촘촘한 인간 센서가 많아질수록 이 서비스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AI 전성 시대의 이 경쟁의 판도가 과거와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요, 구매를 하면서 제품의 브랜드 라벨이 아니라 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교하게 짜인 이 알고리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AI 플랫폼이 정확하게 나의 취향을 파악하고 또 최적의 상품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리스트에 들지 못하면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방대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는 플랫폼 기업이 추천 주도권을 장악해서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조직은 대부분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플랫폼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 수요자들이 이 모여드는 장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이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를 하고 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상생의 생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웨이즈가 뭐 이런 종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에게 플랫폼은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있어서 이 플랫폼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그 몇 년 전에 이 알파고 같은 머신러닝 기술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회장도 2016년에 IBM은 인지 솔루션과 같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중요한 그 이유가 뭘까? 인공지능이 플랫폼화가 되면은요, 인공지능의 고차원적인 이 기능을 일반 사람들도 이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90% 넘게 독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도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이 이 거대한 이점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 독보적인 성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내에는 이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선순환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AI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죠. 제품과 서비스가 퀄리티적으로 향상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구축은 이런 이 선순환 고리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제가 MIT의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와 이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쿠스마노 교수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원칙은 개방성입니다. 개방형 정책을 통해서 타기업이나 이 전문가가 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글이 2016년 8월에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를 내놨습니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데요. 구글은 과거에도 안드로이드를 모두에게 개방을 해서 누구나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다운로드 받고 또 스마트폰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해줬죠.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예 IT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이 안드로이드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딥러닝이라든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알고리즘도 오픈소스로 상당히 공개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 플랫폼에 맞는 이 다양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데 이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이 2016년부터 인공지능 비서 알고리즘 이 알렉사를 외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렉사 파트너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AWS 파트너 기업들이 이 알렉사를 자사 회사의 이 제품에 탑재하거나 아니면은 응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알렉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이 스킬이 지금 이제 10만 개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사 알고리즘을 일반 기업이 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내는 것을 아마존이 허용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이 제조 회사가 아마존과 제휴를 해서 자기 회사 냉장고에 알렉사를 탑재를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냉장고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냉장고 시장이 이미 기술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 본연의 기술만으로는 차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종류가 다른 거죠. 이 엄청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이런 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에 LG전자라든지 소니, BMW와 같은 이 자동차 회사들, 이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알렉사를 도입했습니다. 1년 6개월도 되지 않아서요. 알렉사를 도입한 업체 수가 10,000개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이 단숨에 인공지능 비서 시장을 장악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를 통해서 아마존이 노린 거는요, 이 인공지능 비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아마존이 이 고객들이 물건을 살 때 처음으로 가는 채널이 아마존닷컴이 아니라는 점에 굉장히 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닷컴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구글처럼 이 검색 엔진에 먼저 접속을 한다는 게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고객의 첫 인터페이스를 구글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객이 알렉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주문을 할 때는요, 기존의 PC에서 구글로 검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의 알렉사가 수많은 기업의 냉장고나 TV 같은 이런 전자기기에 탑재되면은 사람들이 알렉사를 점점 더 많이 부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알렉사를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로가 뭐가 될까요? 아마존닷컴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고객 인터페이스를 장악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고객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를 이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기반을 더 넓힐 수 있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오래전부터 추천 서비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 위에서 이 아마존 머신러닝 이 서비스로 진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회사가 AWS를 이용한다고 한번 보면은, 의료회사가 고객 정보 데이터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게 되면은 아마존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해서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추천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료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할 만한 고객이 누군가일 텐데, 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이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업체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기도 바쁜 이 시장에서 저런 고도의 이 서비스로 타 기업의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아마존이 이런 길을 추구를 했는데요. AWS는요, 그 외에도 고객이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렉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이 폴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고요. 레코그니션, 이미지 분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리엔드, 텍스트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세이지 메이커,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해서 교육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존은 더 많은 고객 데이터를 얻게 되고, 방대해진 데이터를 통해서 더 성숙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 가치를 지닌 이 아이콘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 중국의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기업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주요 서비스는요, 진르 타오타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 테마, 이 구독 패턴을 예측해서 맞춤형 뉴스를 무료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기사가 발송되는 이 기존의 언론 매체들과 다르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궁금해할 만한 뉴스가 뭘까를 예측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죠. 이 기업은 이 사업 방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맞춤형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인 온라인 언론사 비즈니스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 SNS 플랫폼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바이트댄스는 이 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상 콘텐츠까지 아우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할 만한 형태의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또 웨이보나 위챗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게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몇 년 전에 그 립싱크 어플리케이션인 뮤지컬리를 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뮤지컬리는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일종의 이 번뜩이는 15초짜리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SNS 서비스인데요. Z세대 젊은 층의 SNS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반영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뮤지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이나 이 뮤지컬리 이런 SNS 플랫폼을 통합해서 젊은 이용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또 삶을 공유하고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이 놀이동산 같은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챗의 경우에는 월간 누적 이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 소비 패턴 변화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솔루션형 소비 패턴이 크게 대두될 텐데요. 지금까지 소비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상품을 일일이 찾아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 했고요. 가격을 비교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스킨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뭐 수분 크림, 스킨 마사지 서비스 이런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나의 관심사를 좀 알려주면은 나에게 최적화된 스킨케어 상품과 이 서비스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유형의 소비 활동에서 고객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정보, 취향,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정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풍부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체적인 소비자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존재하면 소비자는 몰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정교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또다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장악의 세 번째 원칙은 대가 없는 제공입니다. 무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성과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죠.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지향적이어야 하는데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개방을 하고 또 시스템이나 기술이나 또 자금을 협력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외부 협력사의 이 전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이 절대적인 확신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플랫폼 구축에는 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볼까요? 최고의 진입 방식은 이 비디오 게임 콘솔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초창기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무료 회원가입이라는 이 전략을 통해서 자사의 플랫폼에 타 기업체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 수집한 이 정보로 재미난 기능을 만들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목록이나 뭐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그리고 게임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는 이런 방식 뭐 이런 정보는 페이스북 혼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이 페이스북 플랫폼에 다른 기능을 개발해서 선사할 수 있도록 셋업 환경을 개발을 한 덕분이죠. IBM의 블루믹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줬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 여기에 활용된 이 왓슨의 Q&A API 기능을 공개를 했죠. 이 자사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왓슨 API를 활용하면 어려운 퀴즈에서 정답을 척척 내놓듯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AI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질문하는데 좀 응대를 하는 ARS나 뭐 호텔, 프론티어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퍼스널리티 인사이트도 좀 흥미로운 서비스인데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400개 정도 단어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내성적인지, 도전적인지, 거의 한 99가지 정도 형태의 행동 모델을 분석해내죠. 이 기능은 많은 영역에 쓸 수 있습니다. 뭐 경력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고객에 대한 CRM 데이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톤 애널라이저도 흥미로운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주어진 문장이나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이 적합한 메시지와 제스처로 응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하는 곳이나 아니면 정신과 진료처럼 감정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능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IBM 같은 최첨단 기업이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손길로 만든 이 알고리즘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직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한 이 실행 전략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에 성공하려면 당장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에 대한 선정과 이 변화에 민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인간과 또 이 인공지능 머신의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와 이 산업 지식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은요, IT 관련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AI와 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적인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장 기반은 이 풍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가 수월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생존하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